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정리해드리는 지식 퀸입니다. 앞으로 10년 후 계층 사회가 고착화되는 이유, 세금 폭탄의 시대가 온다. 오늘은 앞으로 10년 후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계층 사회가 고착화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층이 고착화된다는 것은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저소득층이 미래의 중산층이 되지 못하고 현재의 중산층이 미래의 부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때문입니다. 대졸 초임 연봉을 보면 대기업은 4,100만 원 정도, 중소기업은 2,800만 원 정도입니다. 대기업 기준으로 한 달에 평균적으로 300만 원을 수령하는 셈인데요. 연봉은 매년 물가 상승률 정도로 인상되지만 직급이 오르면서 기본급이 높아집니다. 보통 과장급 이상부터 연봉이 확 높아지게 되므로 사람들은 이제 몇 년만 있으면 나도 돈을 좀 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나이 때부터 명목소득은 높아져도 내 손에 실제로 떨어지는 가처분 소득이 점점 낮아진다는 것이죠. 자녀가 생기고 교육비 지출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돈 모으기가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이건 개인의 문제이니 소비를 억제하고 근검 절약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이미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과세 표준 8,8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이하는 세율이 35%입니다. 버는 돈의 3분의 1을 국가가 소득세로 가져갑니다. 물론 구간별 과세이니 3분의 1까지는 안 되죠. 하지만 소득세 못지않은 준조세, 즉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매년 명목소득은 증가하는데 세율은 돈가치 하락을 전혀 반영해주지 않죠. 인플레를 고려한다면 소득세 구간을 하향 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간을 조정하지 않음으로써 아무런 반발 없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세금을 더 거두어 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국가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대표적인 기만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30대 중반 이상이 되면 월급이 올라도 이것저것 떼고 나면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그래도 희망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고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해서 몸값을 높이고 있으니 40대 중반에는 그래도 월급만으로 어느 정도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거라고요. 자, 근로소득으로 2억 이상을 벌면 생활이 확 풍족해질까요? 세율은 이제 38%로 올라갑니다. 원래 실제 소득과 과세 표준은 다르지만 편의상 같다고 가정하고 말해보겠습니다. 근로소득 2억이라고 해봤자 보너스를 제외하면 겨우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가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원래 과세 표준 8,8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구간은 없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 구간을 만들었고 그 이상의 구간 세율을 2%씩 늘렸죠. 우리나라의 최고 소득세율은 42%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직장인들의 명목 월급은 계속 늘어납니다. 하지만 정부의 돈풀기로 돈 가치는 매년 떨어지죠. 3년 전 연봉 1억은 이제 연봉 1억 5천이 되었지만 구매력은 연봉 1억대와 같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내 연봉은 하나도 오르지 않은 셈이죠. 그런데도 이제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최고 38%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오른 세율을 고려하면 내 연봉은 늘기는커녕 줄어드는 것입니다. 정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어가면서 복지 재정에 대한 요구는 늘어갑니다. 세금을 걷긴 걷어야 하는데 기업세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거든요. 글로벌 시대에 우리나라만 법인세를 올렸다가는 기업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갑니다. 흔히 복지국가로 알려진 덴마크나 스웨덴은 법인세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세금을 거둘까요? 참고로 우리나라는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48%가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 납세자의 5.9%, 즉 과세 표준 1억 원 이상의 근로자가 총 소득세의 76%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중간소득 구간에 증세를 계획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계획을 철회했었죠.
인당 불과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더 내는 것이었는데도 국민 정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칼은 고소득자에게 돌아왔고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로 바꾸면서 고소득자들은 실질 소득이 몇백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게다가 현재와 같은 저성장 시대에서는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소득세율 인하는 어렵습니다. 물론 선거가 있으므로 대놓고 증세를 하기는 어렵죠. 대신에 세율 상위 구간을 신설하고 공제를 줄임으로써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할 것입니다. 고소득자들의 세금이 올라가는 것이니 상관없다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결국엔 모든 근로자들의 세율 구간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데도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보통 1억 이상의 고소득자들은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소득이 가장 높은, 즉 피크 연봉을 받게 되는 40대 중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미국에 비해 직장인들에게 불리합니다. 미국의 경우 2018년 맞벌이 부부 기준으로 연봉 1억 8천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 구간은 세율이 24%입니다. 물론 미국이 물가나 건강보험료가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죠. 하지만 미국은 최고 세율도 37%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1인당 소득이 더 높은데도 한국 근로자들이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는 셈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거나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나라가 한창 경제 성장을 하는 동안에는 세율도 높지 않고 과세 대상도 엄격하지 않아서 직장인들도 돈을 모으기가 쉽습니다. 지금의 베트남이나 중국이 그런 경우죠. 과거에 한국도 그랬습니다. 개도국일 때에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아서 복지 예산에 대한 요구도 높지 않습니다. 나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세수도 부족하지 않죠. 하지만 일단 선진국이 되고 민주주의가 정착되면 복지에 대한 요구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증세와 법인세 완화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선진국형 시스템이 되면서 피할 수 없는 수순입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10년에서 20년 전에 저성장 국면에 들어간 다른 나라들이 밟아간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겠죠. 부부 중 한 명만 고소득자여도 이것저것 다 떼면 그럭저럭 사는 수준이고 부부가 둘 다 고소득자일 경우에만 여유 자금을 모아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흙수저 직장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근로소득을 모아서 자산을 사야 합니다. 여기서 자산이란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것을 말합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서 물가가 오를 경우에도 내가 산 아파트와 유망 주식은 그 이상으로 올라서 내가 월급으로 손해본 만큼을 보전해 줍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국은 증시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제조업인 조선, 철강, 자동차 산업이 중국에게 경쟁력을 잃고 있는 데다 세계 경제가 4차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집을 사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주식이 대안이 되어줄 수 없으니 내 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이죠. 지금 오른 가격에 집을 살 것인가 아닌가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만약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서 사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하락기에는 반드시 집을 사시기 바랍니다. 몇 년 하락하는가 싶더니 다시 전셋값부터 오르면서 그동안 하락세를 만회라도 하듯 매매가도 한순간에 껑충 뛰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당장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집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일단 자산 사이클이 상승기에 돌입하면 아차하는 순간 매물은 사라지고 집값은 뛰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미국 직장인들은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할까요? 미국 직장인들이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이 더 있는데 이건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